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역시 고향이 좋긴 좋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에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쑥스러운데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네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구박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욕설을 퍼붓곤 했는데요. 아기를 갖지 못한 너를 괜히 며느리로 들였다고, 너 같은 건 여자도 아니라며 정말 무서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제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죽일 듯이 노려보며 더 심한 강도의 노동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너 내가 청소하라고 했냐 안 했냐? 여기 더 깨끗이 닦아놓으랬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내가 우리 집 씨 말려 죽인 며느리 받아주고 참고 사는데 이거 하나 딱딱 제대로 못해? 너 정말 쫓겨나고 싶으냐? 어? 길바닥으로 어디 내쫓겨볼래? 참 서럽게도 시아버진 이를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셨고 남편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긴 했지만 자기 부모에게 대들거나 맞설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제 편을 들면 외려 더 역효과가 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설마 임신일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이제 내 팔자가 좀 피려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김씨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항상 쌀쌀맞던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자 조금은 너그러워지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하늘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셨어요. 아들이 첫돌을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는 어떡하라고. 우리 금쪽 같은 민수 내비두고 먼저 가버리면 그러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가지 마 여보. 아무리 울고불고 남편을 불러보고 외쳐봐도 이미 가버린 사람인 것을 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남편을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다못해 저에게 남편 잡아먹는 나쁜 것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천하의 몹쓸 것. 내 아들 내놔. 네 박복하고 더러운 팔자 옮겨붙은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아유, 그만해요. 그만해. 주변 친척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내 아들 내놓으라고 발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해서 뺨을 맞는 와중에도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고
귀가 먹먹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아들 잡아먹은 것이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전 아이를 안 뺏기려고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그저 아이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옷으로 꽁꽁 동여매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요. 절대로 시댁에 아이를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남편 떠나는 길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지 못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앞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곤 괜찮냐며 걱정스레 보던 눈길입니다. 그 눈길이 왜 그리 따스하게 느껴지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엉엉 울고 말았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땐 그런 걸 의식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쫓기듯 떠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목이 메이는 서러움에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며 울고 또 울었죠.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느 지역에 도착하여 아이와 둘이 살 만한 조그만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남겨두고 가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일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아이를 놔두고 일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나마 자신 있던 게 음식이어서 시장 한기퉁이에서 작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연을 끊고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장사는 만만치 않았어요. 음식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새벽마다 일찍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시장 상인들의 텃세가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걸 안 몇몇 상인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남편도 없이 뭐 하는 짓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순댓국 팔면서 소주도 판다는데 하여튼 술 파는 여자들 다 죄다 똑같지 뭐. 뭘 파는지 어찌 알아? 장사하는 순댓국집에 와서 괜히 찔러보고 농담 한마디씩 던져가며 비웃는데 그 수모도 참을 수 없이 엮였고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꺼지라고 깡 있는 여자인 척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했죠. 등 뒤에 엎여있는 이 아이,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이 아이, 이 아이만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처럼 살았던 시집살이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매도 맞아본 놈이 맞는다고 이 정도 텃세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갔죠. 다행히 등허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아들과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 때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들을 뺏겼다면 저는 이미 남편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하나 남은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빠르게 빨리 자랐어요. 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텃세도 줄어들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번엔 시내에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는 좋은 탓인지 입소문으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늘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고 깨끗이 식당을 쓸고 닦았죠. 젊은 사람이 아주 부지런한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그지? 이렇게 옆에서 절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힘들겠다며 김치도 나눠주고 떡도 챙겨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부터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는 백반집 사장님까지 제 식당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니 사람 사는 맛도 나고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별별 손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젊은 과부라고 만만하게 보고 치근거리는 남자 손님들이었는데요. 가끔씩 40, 50대 남자 손님들이 와서 그러곤 했습니다. 주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제 손을 덥석 붙잡거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는 부류들이었죠. 어이 박 사장, 혼자 아들내미 키우기 힘들지 않아? 밤마다 외롭기도 할 텐데 이 오빠가 외로움 좀 달래줄까? 에이 비싸게 굴지 말고. 이러며 능구렁이 같은 눈빛을 보내는 종자들이었어요. 음식을 나르던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겨우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이 없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죠. 남편이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도 않았을 텐데. 여보, 보고 싶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눈시울도 붉혔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잘 때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심하게 추근덕거리던 남자 손님 한 명이 추파를 던지며 아예 저희 식당으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서 여자와 3번이나 이혼하고 혼자 사는 50대 남자였는데요. 어찌나 철면피인지 제가 아무리 싫다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출근되더라고요. 심지어 애가 있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 옆 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야, 내가 너 팔자 확 피게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너 이 가게 말고 그냥 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게 살게 해줄게. 응? 내가 이렇게 보여도 저기 시골에 땅 좀 있고 돈도 있거든? 그 돈이면 이런 가게 100개는 차려줄 수도 있고 네 아들도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어. 그만하시고 가세요. 좀 제발 싫다니까요. 아이고 좋으면서 튕기긴 왜 튕겨? 어? 너 은근히 바라고 있었잖아. 이때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진 것 같아요.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상인들의 텃세, 이제 날 과부라고 만만히 보고 추접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이 남자놈들까지 이놈들이 제 인생에 들어와 함부로 휘젓고 있는 꼴을 더는 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놈의 면상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곤 다시 한 번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친 여자처럼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멈칫하던 그놈도 제가 미쳤다며 궁시렁거리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론 이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야 사라지는 세월이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지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게 더 단단해져야만 했던 세월이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들을 잘 키우긴 했나 봐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집 아들은 진짜 효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데 손도 빠르고 싹싹하게 일을 잘한다고요. 가끔씩 단골 손님들이 서빙하는 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안 와도 된다니까. 넌 공부만 해도 돼. 아님 친구들이랑 놀든가. 응? 싫어. 나도 더울래. 여기 와 있는 게 더 재밌고 좋아. 전 아들이 그저 친구들과 철없이 놀고 오락하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려도 자긴 여기가 좋다며 꼭 식당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식당에서 험히 일하는 걸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다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며 식당에 꼭 붙어 있곤 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더 이상 잘 때 꼭 껴안고 자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어요. 아직 제 눈엔 아기 같은데 새근새근 잠이 든 아들의 뽀얀 이마를 쓰다듬기도 하고 볼을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전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커가면서 남편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리기도 했지만 저에게 남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랑을 아들도 느꼈는지 다른 집 아들내미들이랑은 다르게 애정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엄마 힘들다고 무리하지 말라면서 식당에서 저 대신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냄비가 엎어져 손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으아, 뜨거워! 저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에는 펄펄 끓던 냄비가 엎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들의 손은 빨갛다 못해 까맣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인 손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순간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명소리를 들은 옆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역시나 병원에서는 심한 화상이라더군요. 그 후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화상 치료를 했지만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위축되는 바람에 아들의 오른손은 흉측하게 번해버렸고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저는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매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네가 식당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절 지켜주겠다고 식당에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몸으로 낳은 내 새끼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온갖 후회와 상념에 젖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게 문도 닫고 장사도 접은 채 집에 콕 박혀 눈물만 흘리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아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제게 말한 것은 아니고 아들의 친구 엄마가 제 가게에 찾아와 말해 알게 된 것이었어요. 민수 엄마 그거 알아? 오늘 민수 학교에서 울었다던데. 네? 우리 민수가요? 왜요? 민수 손 있잖아. 애들이 철없이 장난을 친 모양이야. 손이 괴물 같다나 뭐라나.
아휴, 그것 때문에 진짜 속상하겠어, 정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 아파할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자식을 생각하니 정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와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제 아빠를 떠올리게도 했죠. 엄마, 손이 잘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엄마, 걱정 마요. 엄마가 울면 내가 더 미안하고 마음 아파. 민수야. 엄마,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마요. 아들은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들보다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수천 번은 다짐했는데 이렇게 몸에 상처만 내는 엄마라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고 매일 자책을 했죠. 그리고 그걸 아는 아들은 외려 더 씩씩하게 굴었고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웃고요. 다만 전 그때부터 식당 출입은 절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 마음이 더 찢어진다면서요. 다른 건 다 네 뜻대로 해도 이건 엄마 말 들어. 알겠어?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다친 손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상기된 얼굴로 가게를 찾아와 엄마, 합격했어요, 나! 하고 전하던 그 떨리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저도 왈칵 눈물이 올라 그만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든 형편에도 엄마 속 안 썩이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장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졸업은 했지만 불편한 손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언젠간 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어두워지는 얼굴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똑같이 그늘이 지곤 했어요. 그러다 너무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아들을 좋게 봐주었던 건지 먼저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아들 취업 안 돼서 속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친척분 한 분이 작은 회사를 하시는데 나름 탄탄하고 괜찮아요. 어떠세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저 그분께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그분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 청소도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업무까지 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있을까 싶었어요. 체구는 작지만 동그란 얼굴에 나긋나긋한 성격, 온화한 미소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만 봐도 좋은 어른들 밑에서 바르게 자랐구나 하고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손이 불편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결국 그 참한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며느리가 집만 추가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색해하지도 않고 밝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저에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새침한 면도 없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 어느 주말에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 며느리와 저만 집에 있을 때였는데요. 커피를 한 잔 타오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제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오빠는 아들, 저는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불편하지도 않나 봐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며느라기의 미소에 사르르 녹아서 입꼬리가 살살 올라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딸이 생기니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저는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귀엽게 쳐다보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저도 며느리도 즐거워서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제 딸이 되어준 며느리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건 늦게 퇴근하는 날이건 매일 제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혼자 일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주시다 보니 기존에 있는 식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었고 더 큰 가게가 필요해 맞은편 상가로 옮긴 직후였습니다. 장사가 망하기도 쉬운 일이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조금씩 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던 시절부터 해서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렇게 큰 식당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식당에 쏟았던 땀과 애정은 말로 다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식당도 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식당에서의 추억도 참 많았는데요. 아들 내외가 매일 퇴근하고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기에 저녁 장사를 마감한 후 문 닫은 식당 안에 우리 식구끼리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안 된다며 하루는 아들이, 하루는 며느리가 돌아가며 저녁 반찬을 만들곤 했는데요. 그리고선 네가 한 게 더 맛있니, 내가 한 게 더 맛있니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식구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라 쉬는 날이 따로 없다 보니 며느리가 하루 날 잡아서 여행 가자는 것도 한 번도 못 갔네요. 지금 생각하면 식당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올 걸 하는 후회가 가장 큽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들이 거의 새벽 늦게 일을 마치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야근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새벽 3, 4시쯤 들어와 대충 씻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몸이 축날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는 도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바빠 보이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 민수는 요새 왜 이렇게 바쁘다니?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누나를 살짝 굴리고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요즘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봐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오빠 바쁜 동안은 제가 2배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하더군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길래 회사가 한창 바쁜 철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몇 주가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한우를 사왔길래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저녁에 둘러앉아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애들이 사온 고기라서 그런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들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자꾸 인상을 찌푸리고 가슴 한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얘,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휴, 며칠 전부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저께 밥을 좀 급하게 먹었더니 체했나 봐요. 아들이 체한 것 같다길래 팔을 주무르고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창백하게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 손 좀 따야겠다. 가만히 있어봐. 바늘이 어디 있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선 바늘을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옷이 트어질 때가 있어서 반지꼬리를 카운터 서랍 안쪽에 넣어두고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바늘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오빠가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집게며 가위며 의자까지 바닥에 다 널브러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던 어린 아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졌습니다. 어머, 얼른 119 불러, 119 얼른!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119에 전화하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들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 같았고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미동이 없는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은 들것에 실려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아들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평소에 믿지도 않던 신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드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 32살에 심장마비라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의 새까만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고 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먼 곳에서 엄마라고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쓰러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안에 누워있더라고요. 손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는 엄마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꾸미기만을 바랬는데
다시금 돌아온 차가운 현실 감각에 그만 저는 팔에 꽂고 있던 링거 바늘을 뽑고 아들을 봐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옆에서 며느리가 제 몸을 붙잡고 말려보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죽었어요. 갔어요. 저 세상으로. 하지만 결국 며느리와 한참을 몸싸움 하던 끝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죽었을 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치? 저는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며느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젓더군요. 그리고선 한참을 혼자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혼절했다가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우리 민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야 했을까? 평소에 건강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아들이 될 줄이야. 그러다 문득 아들이 죽기 전 무렵에 무리해서 일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며느리에게 살며시 얘기를 꺼내봤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엄마, 사실은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식당 일로 온몸이 쑤시다 보니 TV를 틀면 가끔 홈쇼핑에 나오는 안마의자를 보며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고 지나가듯이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듣고 어버이날 저에게 그 비싼 안마의자를 선물하고 싶다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서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진 날 원래는 그 안마의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그깟 안마의자가 뭐라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제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무섭게도 30년 전 아들 잡아먹는 년이 손주를 잡아먹으려 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저는 남편도 아들도 잡아먹을 팔자였던 걸까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아들을 안고 도망쳤던 벌을 이제야 받는 걸까요?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도 물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가며 죽지 못하게 막더군요. 내가 내 아들 만나겠다는데 못 만나게 하는 며느리가 믿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식당 단골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다린다며 엄마가 평생 일궈온 식당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기운 내보자고 몇 번씩이나 위로를 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이요. 그 식당은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내외와 잘 살기 위해 일궈온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귀찮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친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것인데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외에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일찍 결혼하여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되어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거든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가 아들이 죽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선 연락을 한 거였어요. 언니는 저보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 사는 곳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형부도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언니도 혼자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만 나서 괴로운데 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선 외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며느리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요? 식당은요? 식당은 전부터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팔아버렸다.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건 미안해. 그리고 내 너한테 줄 게 있다. 저는 고이 준비한 통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식당 처분한 돈하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너에게 주고 가마. 어찌되었든 너도 내 소중한 딸이잖니. 너도 아직 젊은데 나도 있고 우리 민수도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기 바란다.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랑 오빠를 잊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며느리의 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난 이제 늙어서 돈도 필요 없지만 넌 아직 앞날이 창창하지 않니? 엄마는 네가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라. 나처럼 과부로 살지 말아라. 과부 팔자 외로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며느리는 차마 더 거절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며느리와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나 새 출발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전 시어머니와 아직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 봐서요. 그리고 며느리도 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들 생각보다 며느리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로 여기고 아꼈으니까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막상 앞으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져야겠죠. 나중에 제가 죽을 나이가 되면 그때 한 번쯤 제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가 있는 외국에 도착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비록 남처럼 지낸 언니였지만 그래도 피 섞인 가족이라고 만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씩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런 느긋한 삶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고 온 전 재산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전혀요. 며느리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주고 와서 아쉬운 마음이 컸죠. 사실 나이 든 여자 둘이서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아껴가면서 사니까 굳이 재산이 없어도 살만 하더라고요. 물론 풍족하진 않았지만요. 언니는 저에게 음식 솜씨가 좋으니 한식당을 차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아들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그만큼 움직이게 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처럼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일이 딱 2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의 기일과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는 거실 한켠에 작게 제사상을 차리고 언니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아들 기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언니는 말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에는 매년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요. 보고 싶은 마음을 1년 내내 꾹꾹 눌러 담다가 며느리의 생일마다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썼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외국에 나오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처도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 몰래 알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방해되는 것 아닌가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저 착하고 밝은 우리 며느리라면 뭘 하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 또 며느리의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꾹꾹 눌러 썼어요. 편지를 1년에 한 번만 쓰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쓰게 되었네요. 언니는 저보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인데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한 해가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편지만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언니보다 먼저 죽게 되면 내 무덤에 이 편지들을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다 문득 제 손을 바라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나이 먹은 게 실감이 났습니다. 벌써 편지를 쓴 지도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40줄이 다 되었겠죠. 아들 역시 그리 허망하게 죽지 않았다면 지금 벌써 40대일 거고요. 40대가 된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요리를 하던 언니가 재료가 모자라다 해서 집 앞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갔을 때였는데요.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갑작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자, 여기 누가 와 있나 봐. 거실에 들어가 보니 글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나이를 먹은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제 볼도 꼬집어보고 며느리의 얼굴도 만져보고 했지만 전부 진짜였어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잠깐 떨어졌는데 며느리의 뒤에서 조그만한 머리가 슬쩍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와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들의 어릴 때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손주예요. 오빠 아들이요. 벌써 10살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그치, 준서야?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그렇게 묻자 그 조그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손주를 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세상에. 얄미가 우리 손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여기까지 할머니 보러 와준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 저는 손주의 얼굴을 축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떠난 후 임신인 걸 알게 되어서 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제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저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1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너 잘 살랍시고 연락도 끊고 보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는데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남겨두고 간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얘야.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으며 훌쩍거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라도 만났으니 괜찮다며 보여줄 게 있으니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자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어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주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즐겁던지 내 인생에 다신 없을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잠깐 저를 어색해하더니 지 엄마를 닮아서 금방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배고프다고 밥부터 먹자면서 원래 살던 동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에 높은 상가에 세월이 많이 지나긴 지났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여기가 맛집이라며 어느 건물 앞에 차를 세웠는데요. 차에서 내린 저는 식당 간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놀라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판 이름이 제 식당 이름과 같았거든요. 간판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어요.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제 손을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며느리에게 인사하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식당은 제가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도 많아서 북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킨 뒤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에게 팔아버린 식당을 며느리가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를요. 엄마가 30년 평생 읽어오신 가게인데 남 주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버렸죠. 여기에 우리 엄마 피땀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나 잘했죠? 며느리는 얄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어떻게... 저는 며느리가 식당을 다시 인수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만큼 키운 것도 놀라워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제 옆에서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만 믿고 시작했다가 제가 만든 그 맛이 안 나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다고요. 그래도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그 맛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니 정말 그때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편하게 회사나 다니지 굳이 힘들게 장사를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안쓰러운 기분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그 식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제 식당, 아니 이제는 며느리의 식당이죠. 며느리의 식당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니 1호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1호점? 그럼 2호점도 있는 거니? 엄마, 2호점도 있다뇨. 12호점까지 있는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꺼내 식당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대도시마다 하나씩 제 식당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점 하면서요. 저는 핸드폰에서 한참을 눈을 못 떼다가 감격에 겨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 진짜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 쓰라고 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걸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옆 동네에 13호점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13호점 맡아주면 어때요? 뭐? 내가 13호점을? 엄마 나이도 있으니 요리는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운영만 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 식당의 원조 사장님이니까 고칠 점 있는지 보고 조언해 주시는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괄 이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이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요. 총괄 이사라니 평생 식당 하나만 운영하던 저에게는 생각도 못 해본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당을 다시 맡으려면 언니랑 살던 외국 생활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언니랑도 상의해본 끝에 결국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도 함께요. 언니도 이제 저랑 10년을 같이 사니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적적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넷이서 살 수 있는 큰 집을 알아봐서 거기에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청산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언니도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 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넷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의욕도 되찾고 매일매일 식당에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까지 키워온 식당 제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고 제가 운영하는 13호점에 매일 놀러 오는데 오면 밥도 먹이고 얘기도 하고 보내곤 해요. 지금은 며느리 덕에 아등바등 살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아마 세상엔 저보다 훨씬 부자도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갖고 싶어하는 책이나 물건들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언니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언니 역시 저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들 내외와 셋이서 식사하던 시절이 생각나 뭉클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밥을 먹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아참, 제가 10년 동안 썼던 편지는 며느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창밖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정답게 느껴지네요.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저에게는 항상 박복하고 힘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렇게 오늘도 행복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